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가입니다. 제가 건강에 유념을 못해서 좀 목이 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은 어떠한 과정으로 수립이 되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는지 이를 분석하는 것을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일반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교재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손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분석들은 그래서 정책 분석의 틀이라고 그러죠. 정책 분석의 틀. 이 정책 분석의 틀에는 과정 분석이 있고 과정 분석 그리고 산출 분석 그리고 이행 분석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기는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여기는 프로덕트 아날리시스, 여기는 퍼포먼스 아날리시스에서 일명 그냥 3P 분석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암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수립 절차가 어떤가라고 하는 과정이나 또는 절차에 대한 분석을 바로 프로세스 아날리시스에서 과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그 시설의 장이나 또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 사유가 정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분석, 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장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요즘에 보면 이 산출 분석을 아마 논문 쓰실 적에 산물 분석이라고 쓰신 분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산물 분석이라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분석 또는 산물 분석 보시고 그다음에 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나 또는 공평성의 정도나 이런 등등 보통 효과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성과에 대한 분석은 이행 분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평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본다면 과정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형성평가나 과정평가 또는 모니터링 평가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행 분석이나 또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평가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산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특히 과정 분석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를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교육 또는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관한 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교육, 지역사회 보장교육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첫 번째 단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단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네 번째 단계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다섯 번째 단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의회를 무시하고 시군구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위법행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과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산출 분석을 보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그러면 이것은 보통 산출 또는 산물 분석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반사하고 있는 여러분이 노트 정리하고 있는 바로 이 영역은 여러분들 기계처럼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기계처럼. 우리가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 국정 운영의 이념하에 정책, 국정 운영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인 정책은 법이란 이름으로 성문화될 것이고 그 성문화의 법령 안에서 행정이 집행이 되고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분석들, 즉 산출 분석의 분석들은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분석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할당, 알로케이션.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보편주의. 또 그런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선별주의.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운영 이념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급여라고 그러죠. 급여. 무엇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현물급여도 있고 현물급여도 있고 또 그러면 현금급여도 있고 또 그러면 바우처, 증서, 사회복지 서비스 말하자면 바우처, 증서도 있고 또는 기회도 있고 또는 권력도 있고 이런 등이 소위 제공되는 바우처로서 제공되는 급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를 따지는 제공. 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조달 문제가 되겠죠. 파이낸스. 이 조달이라는 문제는 그것을 공공재원으로 운영할 것인가 민간재원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공공재원 중에서도 조세를 가지고 재원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그 이용자들이 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내는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득공제와 같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재원 문제에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달 딜리버리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를 관리할 것인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달해 줌으로써 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 핵심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것인가? 민간부문에서 담당할 것인가? 공공부문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것인가? 지방정부에서 관리할 것인가? 서로 힘을 합쳐서 혼합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또 순수 민간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이 같이 결합된 혼합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정책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관리 운영하는가를 또 분석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냐 무얼로 재원을 삼느냐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건 알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한 대상입니다. 무엇을 제공해요? 5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검진 이렇게 5개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무슨 돈으로 운영한다? 당연히 국가지원금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지원하고 또 그런가 하면 보험료를 주된 재원을 사용하고 또 그런가 하면 민간재원으로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걷돌어감으로써 이렇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에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다 말했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5개의 급여 종류가 있다. 저희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은 혼합체제로 운영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한다.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정책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행할 때 법제론까지 가면서 적어도 7, 8개 5대 사회보험과 그리고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기초연금 등에 대해서 바로 이 공식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정책 분석의 유형,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이행 분석이 있으면서 정책 분석의 틀로 할당,
급여, 전달, 재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도표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좋으나 그것이 쉽게 내 것으로 두지 않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314페이지. 이번에는 먼저 여기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할당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할당. 원칙으로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원칙에는 원칙으로서는 첫 번째가 보편주의가 있고 그리고 선별주의가 있습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존재를 합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뭐 전국민이다, 요보장은 대상, 이걸 적어드리는 건 좀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스티그마를 두 번째 나와 있죠. 스티그마를 제거할 수 있다. 너 그런가 하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 제출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바로 수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 간편한 행정 절차죠. 간편한 행정 절차.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급여의 공정성.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제외되고 이런 것이 없이 급여의 공정성이란 말도 공평성 아닙니다. 급여의 공정성. 급여의 공정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든 시민이 일정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한다. 모든 시민이 거의 일정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고 거기 보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우리가 누구?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통합에.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운영 효율성. 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운영 비용이 등장한다. 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이걸 제공하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낮은 효율성. 다시 말해서 두 개를 합쳐서 낮은 운영 효율성. 운영 효율성. 쓸데없는 것에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낮은 운영 효율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높은 수준의 의존성. 자, 요거 중요 표시하시고. 높은 수준의 의존성. 의존성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양의로나 숫자로 볼 적에 높은 수준의 의존성 꼭 가지고 가시고 또 그런가 하면 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 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선별주의는 그야말로 스티그마가 발생한 여기는 이제 스티그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주의는. 또 그런가 하면 이 선별주의는 그 사람이 진정 지원의 대상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자격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로 해서 행정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점으로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 양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또 그러면 급여의 공정성이 아니라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 어느 하나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지만 여기는 급여의 불공정성. 급여의 불공정성. 급여의 불공정성 때문에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사유통합의 그러니까 여기를 밑에 사유통합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급여의 불균형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높은 목표 효율성, 목표나 대상에 대한 집중도가 높죠. 효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선별주의는 의존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의존성. 그렇죠? 낮은 수준의 의존성. 그런가 하면 선별주의는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필요한 여부만 확인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합니다.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 자, 이렇게 양자를 보편주의는 장점과 단점 순으로 그에 비해서 양자를 비교해서 선별주의는 단점부터 장점으로 이렇게 해서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쓰면 하나의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은 다 알 수가 있지만 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읽어보셔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할당 기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할당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개의 기준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일반 법령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렇게 첫 번째 귀속적 욕구 두 줄씩만 쓰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 세 번째 진단, 네 번째 자산조사 이렇게 4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4가지를. 귀속적 욕구라는 것은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규범적, 범주적 할당 기준이 되겠어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 약속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관습규범도 있고 종교규범도 있고 법규범도 있고 관행된 소위 도덕규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규범을 도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도덕이라고 하는 또는 도덕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규범의 한 종류에 속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귀속적 욕구로서는 거주 요건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구빈법 대상이 누구예요? 빈민. 그러나 모든 빈민은 아니죠.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신청한 자.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죠. 또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의 대상자, 국민연금 정책.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거주 요건 나와 있죠.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그 대상자는 누가 그걸 관리를 해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거주 요건. 그 외에도 뭐 연령이나 성별 같은 소위 인구학적 요건. 이런 등등은 귀속적 욕구에 따른 선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또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은 국가나 사유에 대한
기여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역시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거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면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는 보상 기준이 되겠는데, 보상 기준은 특히 유공자에 대한 또는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유공자 가족에 대한 이런 것은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별적, 기술적이며 전문기술적이며 개별적 할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는 그 장애라든지 또는 뭐 노인 요양이라든지, 자, 이런 영역들은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애 수당을 또는 장애 아동 수당을 또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할 때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조사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도 역시 경제적 개별적 할당 기준이 되겠어요. 여기는 보통 빈곤자 원조에 바로 이게 해당이 될 거예요. 빈곤자 원조에. 그 때문에 귀속적 욕구와 보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그 범위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합니다. 범주적 할당 기준. 그에 비해서 진단이나 자산조사의 기준은 이건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할당 기준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 할당 기준이라고. 그 때문에 운영이념으로 설명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귀속적 욕구나 또는 보상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 하에 있다. 보편주의 운영 이념 하에서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단이나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진단으로 아니면 또 경제적 여건조사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할당 기준, 여기는 그 사람만 하기 때문에 선별주의 운영 이념 하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걸 위렌스키와 르버의 복지 모형과 연결시켜보면, 위렌스키와 르버의 복지 모형을 연결시켜보면 이 위렌스키와 르버는 제도적 모형은 뭐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당연히 나서서 그 사람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때문에 여기는 제도적 모형, 위렌스키와 르버로 본다면 제도적 모형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여기 진단이나 자산조사는 자녀적 모형에 밑에 쓰겠습니다. 자녀적 모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네 일부 문제에서는 이 두 문, 할당에 대해서 운영 원칙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실제 개별 정책과 개별 정책과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증 장애인에게 준다고 설명해야 되죠. 그런데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도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자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으로서 원칙상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 뭘로 선정하겠어요? 진단.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뭘로 선택하겠어요? 자산조사. 18세 미만이면 뭘 주겠어요? 장애 아동수당을 주는 거죠. 18세가 넘게 되면 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 보면 바로 그런 거. 진단, 자산조사, 그리고 이 귀속적 욕구 중에 연령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면 어느 것이나 이 정책, 모든 정책은 하나의 선정 기준만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정책 보세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그러면 거주 요건과 국적 요건 두 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는 예시할 때 이 네 가지만 이렇게 예로 들었지만 다른 기준도 같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 A급, A급, 물론 특특 A급, 그냥 A급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어느 거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가져갈 겁니다. 어쨌든 이 정책 분석을 들으면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만, 다음에 두 번째 급여를 보도록 하겠어요. 급여.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급여. 급여는 우리가 아까 들어본 것처럼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급여도 있고, 현물급여, 현금급여 다 이렇게 있습니다. 현물급여도 있고 다 있는데, 자, 그에 대한 특징. 보통 5개의 급여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옛날엔 2개의 비교를 가지고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바우처도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지위나 권력도 있다.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먼저 현물급여부터 시작해서 현금급여 그리고 바우처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물급여는 이건 현금급여와는 달리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를 철저히 조사해서 제공하는 급여가 현물급여입니다. 그야말로 추워서 이불이 필요한 사람에게 라면 갖다 준들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의미가 없죠. 물이 없어도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이불을 갖다 줬다? 말이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 효율성 또는 대상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목표 그 어느 것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도 높고 정치적으로 정책 효율성도 높습니다. 정책 효율성도 높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현물급여는 정치적 선호도, 행정적 선호도, 행정적 선호도도 높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설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시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또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좋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데 거기에 감히 반대를 할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좋아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서로 의견의 합치를 보기도 좋고 하는 말을 지금 정치적이라 할 수 없고, 또 행정을 저을 적에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편리하고 좋은 것은 현금급여처럼 인터넷 뱅킹 다 해서 통장으로 다 입금시키면 가장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연말 집중모금할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 화면으로 촬영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적 여론몰이나 국민적 분위기를 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 보이지만 행정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한 것은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도 납세자 선호도도 높죠. 아,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경우에도 쓰이는구나 라는 점에서. 그러나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이라는 한 푼도 안 들이고 벌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직접 사들여서 차량 동원하고 사람 동원해서 일일이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스티그마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는 자기 선택권이 배제됩니다. 자기 선택권이 배제. 물론 이거는 선진국 쪽에서 이제 하는 말이죠. 우리도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먹을 걸 가져다 줘도 아유 난 이 라면 안 좋아하는데 요즘 옛날처럼 라면 옛날 간할자는 라면 바리바리 사고 가서 주면 고마워했지만 요즘은 기분 나쁩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생수를 가져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지 라면이나 이런 옛날처럼 웨하스 무슨 초콜릿 이런 걸 갖다 줘가지고 감동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물론 극단의 저개발 국가와 같은 데서는 먹을 것이라도 갖다 주면 먹을 것이라도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럴 때는 고마워하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경제 수준에서는 바로 자기 선택권이 배제되면 아유 저 필요 없어요. 저 본래 그 라면 안 먹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는 사람 멀쓰게 만들지요. 이런 것이 현물급여의 장점, 단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그야말로 현금이니까 인터넷 뱅킹하면 되겠네. 운영 효율성 높습니다. 운영 효율성 높죠. 그리고 당연히 스티그마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티그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선택권.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 시대에서 실천의 제1의 원리라고 하는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현금급여는 목적의 용도로의 유용 가능성이 있죠. 유용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결국에 뭘 의미하고 있냐면 목표, 대상 또는 정책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같은 돈을 들여도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선호하지 않아요. 과시란 말은 너무 과하게 쓰고 있지만 그야말로 여론몰이나 분위기 띄우는 방법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현물급여의 단점을 현금급여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줘요. 해결해 줍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점이 현물급여의 장점이 현금급여에서는 지켜지지 못해요. 그래서 뭐 어제 제가 나란히도 쳤지만 그래서 출제를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비교로 나왔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바우처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출제 비중이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 양자의 비교에다가 바우처를 또 포함을 시키는 거지. 바우처 증서입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 형태입니다. 쓸까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 형태라고 합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 형태로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라든지 카드 하나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2007년 이후에 출제가 자주 된 건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할 적에 현금급여 아닌 것은 모두 현물급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현물급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이건 현물급여이면서도, 달리 쓰면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급여인데, 그런데 현금급여를 쓸 수 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현물급여의 단점을, 현물급여에 비해서도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으니까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급여이면서도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화살표 이렇게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 현금급여의 단점, 다시 말해서 목적의 용도로의 유용 가능성, 낮은 목표 효율성이나 낮은 대상 효율성이나 낮은 정책 효율성, 이런 현금의 단점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금급여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목적의 용도로의 유용 가능성을 그렇게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어요. 다음에 여기 5번 쓰겠습니다. 바우처는 재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즉 수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공급자에게 재원을 제공하고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는 그 공급자를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재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확보됐어요? 자기 결정권 또는 자기 선택권이 확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결정권이 확보가 되고 소비자 주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공급자들은 그들을 자기의 사업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장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자들 중심의 시장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선택권을 행사하는 그 클라이언트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데려와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경쟁은 품질 향상을 가져오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결국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집에다 그만 써야 되겠군요. 자, 6번 한번 써 적어보세요. 6번 재원 이꼴 해놓고, 재원은 국가지원금 플러스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지원금에다가 무조건 본인 일부 부담금은 아니고, 무조건은 아니고, 국가지원금으로 일정 선까지는 바로 이 바우처 금액 범위에서 목적 범위 내로 쓸 수 있도록 하지만, 더 심화된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더 첨가를 하면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본인 부담금과 연계성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원은 국가지원금만으로 이루어졌다, 땡,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가미해서 좀 더 깊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그러면 이 다음에 7번, 6번 썼죠? 다음에 7번 운영의 효율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1년 번호로 된 바우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변조하거나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1년 번호에 의해서 아주 관리가 쉽고 또 운영에 있어서 누수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투명성이 높다. 효율성, 투명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그 외에도 급여에는 기회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에 있지만 315에서 316페이지까지를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보면 거기 기회와 권력이 있지요. 기회 보겠어요. 316에 보시면 무형의 급여 형태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특히 고용, 그렇죠? 고용. 노인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하고 또 장애라는 이유로 고용이 말하자면 접근이 어려운데 바로 거기에 대한 기회를 자꾸 넓혀주려고 하는 넓혀줄 수 있는 급여로 제공되는 것이 기회가 되겠고, 또 돈이 없는 사람도 교육의 기회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야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단계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 교육을 하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도 다 중학교까지 다니게끔 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올리자라고 합니다. 대학교까지 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대학은 좀 그렇고 고등학교 의무 교육은 곧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거고, 또 고용 측면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도라든지 또 양성평등이라든지 취업시험에 한 성이 30%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경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관전 말이 나와 있죠. 기회는 물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여운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른 급여를 획득할 수 있다. 여운의 기회라는 말 좀 낭만적이었지만 여운의 기회, 그로 인한 파장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여운의 기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특히 적극적 차별 정책, 그렇죠? 적극적 차별 정책과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에 의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집단에게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정책 내용이 그 집단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애인 복지법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노인 복지도 있고 장애인 복지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08페이지라고 한번 보세요. 508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거기 장애인 복지법의 하단부 3번에 장애인 권리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0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장애인은 가장 밑에 줄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급여가 제공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즉 산물 분석 중에 할당과 급여를 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워낙 출제 비중이 전부 지금 두 개는 다 출제 비중 A, 큰 틀, 정책 분석의 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의 틀, 다 A급이죠.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들 중에 할당과 대상자 선정과 운영이념 그리고 선정기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여,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전부 특 A급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기회나 권력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정책 분석들 중에 두 개를 먼저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다 중요한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는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고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A급의 위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